여러분 지금도 무심코 반복하는 그 작은 습관 하나 때문에 5년 뒤에 당신이 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히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그리고 제 주변의 수많은 어르신들을 보며 끝까지 후회로 남는 습관들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7가지는 노년을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씩만 끊어도 당신의 남은 시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마지막 7번째 습관은 저도 평생 모르고 살아온 가장 위험한 진실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당신은 절대 예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10분이 남은 10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69살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로 살아온 박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나서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제 주변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돈 잃고 건강 잃고 관계까지 잃더군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 모두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문제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습관이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절대 놓으면 안 되는 습관이 있고 반대로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습관이 있더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후자입니다. 나이 들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7가지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이 습관들만 끊어내도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심입니다. 70세 이후의 인생은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망치는 습관을 끊는 싸움입니다.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을 지나치게 믿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이 먹으면 사람 보는 눈이 생긴다라고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세월이 쌓이면 누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지 금방 알아본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판단력은 떨어집니다. 뇌과학자들이 말하더군요. 60을 넘으면 전두엽 기능이 서서히 약해진다고요. 전두엽이 뭡니까? 위험을 감지하고 판단하는 뇌의 사령탑 아닙니까? 그게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기꾼의 달콤한 말에 쉽게 넘어갑니다. 불리한 계약서에 그냥 도장 찍어줍니다. 확인도 안 하고 지인의 말만 믿고 큰돈을 빌려주죠. 제 동네에 박 사장님이라고 계셨습니다. 74살이셨죠. 평생 성실하게 사업하시고 은퇴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옛날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20년 넘게 같이 일했던 사람이었죠. 사장님, 제가 사업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옵니다. 사장님이 보증만 서주시면 됩니다. 1년 안에 꼭 갚겠습니다. 박 사장님은 고민도 안 하셨답니다. 20년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죠. 그렇게 보증을 섰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직원은 석 달 만에 잠적했습니다. 사업은 애초에 거짓말이었고 빌린 돈은 도박에 다 날렸더군요. 박 사장님한테 날아온 건 5천만 원짜리 채무 통지서였습니다. 박 사장님은 평생 모은 연금에서 매달 절반을 떼이고 계십니다. 74살의 말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의 절반이 사라진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박 선생님, 왜 계약서라도 안 쓰셨어요? 제가 물었더니 박 사장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은혜 씨, 20년을 믿었는데 어떻게 계약서를 쓰자고 해요? 그건 사람을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이 미웠죠.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박 사장님이 나쁜 사람을 만난 게 문제가 아니라 확인하지 않은 게 문제였구나.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착해집니다. 의심하는 게 귀찮아지죠. 뭐 설마 나한테 그러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함정입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그 심리를 노립니다. 노인들이 의심을 덜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당당하게, 더 친절하게 다가오죠. 어르신, 이거 정부 지원금입니다. 사장님, 저 믿으시죠? 이모님, 조카 목소리 못 알아보세요? 급하게 돈 좀 보내주세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그걸 모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같이 운동하던 지인이 있었습니다. 얼굴 보고 인사하는 사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말씀하시더군요. 은혜 씨, 우리 딸이 보험회사 다니는데 좋은 상품 하나 있대요. 지금 가입하면 나중에 목돈 받을 수 있어요. 저는 흔쾌히 가입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추천하는데 뭐 문제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보험은 제게 전혀 맞지 않는 상품이었습니다. 수수료만 엄청나고 해약하려면 원금도 못 건지는 상품이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되는구나. 확인은 내가 직접 해야 하는구나. 그 이후로 저는 규칙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3번 확인하기입니다. 누가 뭘 권유하면 일단 알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봅니다. 그 다음엔 자식한테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3번 확인하고 나면 대부분 안 해도 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버려야 할 건 물건이 아니라 나쁜 습관입니다. 남을 지나치게 믿는 습관은 선한 마음이 아닙니다. 게으른 판단입니다. 믿음은 줄이고 확인은 3번 하십시오. 계약서는 꼭 쓰고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자식이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귀찮으시다고요? 그 귀찮음이 나중에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지금의 습관이 앞으로의 노년을 만들고 무너뜨립니다. 첫 번째 습관, 남을 지나치게 믿는 습관을 오늘 당장 끊으십시오. 그게 현명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습관, 아픈데도 참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이 들면 안 아픈 데가 없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어깨 아픈 게 당연하다고 여겼죠. 그런데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병원에 안 갑니다. 이 정도야 뭐 하면서 넘어가죠. 그러다 큰 병을 키웁니다. 제 친구 김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6살이셨죠. 평생 건강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거의 안 드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도 하셨고요. 그런데 1년 전쯤부터 속이 좀 안 좋으셨답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가끔 명치가 쓰리셨죠. 하지만 김 선생님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뭐. 약국에서 소화제 사드시고 속 쓰릴 때는 제산제 드셨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주변에서 병원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김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죠. 병원비가 얼만데. 이 정도 가지고 병원 가면 웃음거리야.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화장실에서 피를 토하셨습니다. 깜짝 놀라 응급실로 달려갔죠. 그리고 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위암 말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답니다. 6개월만 일찍 오셨어도 수술로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이가 너무 많이 됐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병원비 아끼려다 목숨을 잃게 된 겁니다. 저는 병원에서 김 선생님을 뵙고 왔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더군요. 김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씨, 내가 바보였어요. 병원비가 뭐가 아깝다고. 이제 병원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는데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끝이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절대 아픈 걸 참지 말자고요. 여러분, 나이 들면 왜 병원 가기를 꺼리는지 아십니까? 첫째, 병원비가 아깝습니다.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고 자기 돈 쓰기도 아깝죠. 이 돈으로 손주 옷이나 사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둘째, 큰 병이 나올까봐 두렵습니다. 검사 받고 암이라는 진단 나오면 어쩌나 그럴 바엔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고 생각하죠. 셋째, 귀찮습니다. 병원 예약하고 기다리고 검사 받고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3가지 이유가 다 틀렸습니다. 먼저 병원비 문제부터 봅시다.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본인 부담금도 적습니다. 일반 검진은 거의 무료고 큰 수술도 실비로 대부분 커버됩니다. 김 선생님이 6개월 일찍 병원 갔으면 수술비가 얼마였을까요? 많이 나와봐야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항암 치료비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나갑니다. 게다가 치료도 안 됩니다. 병원비 아끼려다 오히려 더 큰 돈을 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큰 병이 나올까봐 두렵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병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완치율이 높습니다. 위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95% 이상 완치됩니다. 그런데 말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10%도 안 됩니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닙니다. 아는 게 약입니다. 세 번째, 귀찮다는 건 더욱 말이 안 되죠. 병원 한 번 가는 게 귀찮아서 평생 고생하겠습니까? 하루 반나절 투자해서 10년, 20년 건강하게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저도 솔직히 병원 가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오래 기다려야 하고 검사도 불편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작년에 대장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용종이 하나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바로 제거해 주셨죠. 박 선생님, 이거 2년만 더 늦게 오셨으면 암으로 발전했을 겁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검사 한 번으로 암을 예방한 겁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해마다 검진을 빠짐없이 받습니다. 귀찮아도 갑니다. 왜냐고요? 제 건강은 제가 지켜야 하니까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 건강 챙겨주길 바라지 마십시오. 자식들도 바쁩니다. 직장 다니고 애들 키우고 자기 살기도 벅찹니다. 그들에게 부담 주지 마십시오. 대신 스스로 건강을 챙기십시오. 그게 자식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부모가 건강하면 자식들이 편합니다. 부모가 아프면 자식들이 고생합니다. 병원비 아껴봐야 나중에 간병비로 몇 배를 씁니다. 자식들 시간도 빼앗고 돈도 들게 하고 마음도 아프게 합니다. 그러니 아프면 참지 마십시오. 바로 병원 가십시오. 무릎이 아프면 정형외과 가십시오. 속이 안 좋으면 소화기내과 가십시오. 가슴이 답답하면 심장내과 가십시오. 머리가 자주 아프면 신경과 가십시오. 이 정도야 뭐 하지 마십시오. 그 이 정도가 나중에 큰 병이 됩니다. 돈보다 건강이 먼저입니다. 늦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요즘 수첩에 병원 가는 날을 다 적어 놓습니다. 3개월마다 내과 검진, 6개월마다 치과 검진, 1년마다 종합검진. 달력에 표시해두고 절대 미루지 않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습관이 됐습니다. 병원 다녀오면 마음이 편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소리 들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병원 예약하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픈 걸 참는 건 인내가 아닙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이 7가지 습관만 끊어도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습관, 아픈데도 참는 습관을 오늘 당장 끊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습관, 아무거나 먹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입맛이 없어집니다. 뭘 먹어도 맛이 없죠. 그러다 보니 아무거나 대충 먹게 됩니다. 배만 채우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음식은 그냥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을 만들고 우리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나쁜 음식을 먹으면 몸이 나빠집니다.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 들면 이 당연한 걸 잊어버립니다. 제 이웃에 최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5살이셨죠. 혼자 사셨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멀리 살았습니다. 최할머니는 요리하는 걸 귀찮아하셨습니다. 혼자 먹는데 뭐 거창하게 차려 먹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간편식으로 드셨죠. 아침은 라면, 점심은 김밥, 저녁은 편의점 도시락, 가끔은 배달 음식 시켜 드시고요. 반찬은 김치랑 단무지가 전부였습니다. 은혜 씨, 혼자 사는데 뭘 해 먹어요? 귀찮아 죽겠어요. 최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걱정이 됐지만 남의 일에 뭐라 하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이었습니다. 최할머니가 집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웃분이 빨리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쪽 몸을 못 쓰게 되셨죠. 말도 어눌해지셨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답니다. 혈압이 너무 높았습니다. 혈관도 막혀 있었고요. 식습관이 엉망이었던 것 같은데 가족분들이 좀 챙겨주셨어야죠.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최할머니의 식습관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라면은 나트륨 덩어리입니다. 편의점 도시락도 짜고 기름집니다. 김밥도 소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배달 음식은 말할 것도 없죠. 최할머니는 매일매일 나트륨과 기름을 몸에 쏟아붓고 계셨던 겁니다. 혈관이 막히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었죠. 지금 최할머니는 요양원에 계십니다. 혼자 생활하실 수가 없으니까요. 식사도 남이 떠먹여줘야 하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가십니다. 입맛 유지하려다 목숨을 잃을 뻔했고 결국 자유를 잃으셨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합니다. 젊을 땐 몸이 웬만한 걸 다 버텨줍니다. 짜게 먹어도 괜찮고 기름지게 먹어도 괜찮고 밤늦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60 넘으면 다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소금을 잘 배출 못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오릅니다. 간 기능도 약해져서 기름진 음식을 소화 못합니다. 그래서 혈관에 기름이 쌓입니다. 소화 기능도 떨어집니다. 위장이 약해져서 조금만 과식해도 체합니다. 대장도 느려져서 변비가 생깁니다. 그러니 젊을 때처럼 먹으면 안 됩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식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싱겁게 먹으니 맛이 없더군요. 그런데 3개월 지나니까 입맛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짠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불편합니다. 혀가 얼얼하고 목이 말라요. 반대로 싱겁게 먹으니 재료 본연의 맛이 느껴지더군요. 제가 지키는 원칙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짜게 먹지 않습니다. 국은 싱겁게 끓이고 김치도 담글 때 소금을 적게 넣습니다. 간장도 양념 간장 대신 저염 간장을 씁니다. 둘째, 기름진 음식을 피합니다. 튀긴 음식, 볶은 음식보다는 찐 음식, 구운 음식을 먹습니다. 고기도 삼겹살보다는 살코기를 먹죠. 셋째, 채소를 많이 먹습니다. 맵기 채소 반찬을 2~3가지는 먹습니다. 나물도 무치고 샐러드도 만들고 쌈채소도 먹습니다. 넷째, 규칙적으로 먹습니다. 하루 3끼를 정해진 시간에 먹습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혼자 사는데 뭐하러 3끼를 다 차려 먹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혼자 살수록 더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같이 사는 가족이 있으면 밥 먹어라 소리라도 듣습니다. 그런데 혼자 살면 아무도 안 챙겨줍니다. 밥 안 먹어도 모릅니다. 라면만 먹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저는 일요일마다 장을 봅니다. 일주일치 식재료를 삽니다. 고기, 생선, 채소, 과일. 그리고 집에 와서 손질해서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그러면 매일 요리하기가 편합니다. 꺼내서 데우거나 볶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도 귀찮은데요.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아침은 간단하게 먹으십시오. 우유 1잔, 바나나 1개, 삶은 계란 1개. 이 정도면 됩니다. 점심은 밥에 국 하나, 반찬 2~3개. 김치찌개 끓이고 나물 하나 무치고 생선 한 토막 굽는 거죠.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녁은 더 간단합니다. 죽 1그릇이나 국수 1그릇. 여기에 김치랑 나물 하나면 됩니다. 이렇게만 먹어도 건강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면 먹고 편의점 도시락 먹고 배달 음식만 먹으면 몸이 망가집니다. 최할머니처럼 되고 싶지 않으시죠? 그럼 오늘부터 식습관을 바꾸십시오. 냉장고 열어보십시오. 라면이 쌓여 있습니까? 당장 버리십시오. 편의점 도시락 자주 사 먹습니까? 끊으십시오. 대신 장을 보러 가십시오. 시장에 가십시오. 신선한 채소를 사십시오. 고기도 사고 생선도 사십시오. 그리고 집에서 직접 요리하십시오.
나이 먹어서 뭐하러 그런 수고를 해요. 그 수고가 여러분의 목숨을 지킵니다. 건강을 지킵니다. 자유를 지킵니다. 요양원 가서 남이 떠먹여주는 밥 먹는 것보다 집에서 손수 차린 밥 먹는 게 100배 낫습니다. 나이 들수록 버려야 할 건 물건이 아니라 나쁜 습관입니다. 세 번째 습관, 아무거나 먹는 습관을 오늘 당장 끊으십시오.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네 번째 습관, 과거에 집착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생각 많이 하십니까? 혹시 옛날 생각 자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저도 그랬습니다. 60 넘어서 문득문득 옛날 생각이 나더군요. 젊었을 때, 아이들 키울 때, 남편이 건강했을 때. 그 시절이 자꾸 그리워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건 괜찮습니다. 추억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죠. 문제는 거기 붙잡혀 사는 겁니다. 과거에 갇혀서 지금을 못 사는 거죠. 제 동네에 이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71살이십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시다 퇴직하셨죠. 이 선생님은 자주 만나면 똑같은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내가 과장 때 말이야, 시장님이 나만 믿으셨어. 중요한 일은 다 나한테 맡기셨지. 우리 부서가 전국에서 표창을 받았어. 내가 기획한 사업이었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열정이 없어. 우리 때는 밤새워 일했는데. 처음엔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2년, 3년이 지나도 그 이야기만 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멀어졌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또 듣기 싫으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아예 피했습니다. 꼰대 소리를 들었죠. 이 선생님은 외로워지셨습니다. 그런데도 과거 이야기를 멈추지 못하셨습니다. 왜냐고요? 지금의 자기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으니까요. 퇴직하고 나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답니다. 직함도 없고 부하 직원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달린 겁니다. 나도 한때는 대단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독이 됐습니다. 과거에 갇혀 있으니 새로운 걸 시작할 생각을 못 하셨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도 안 하셨고요. 결국 이 선생님은 혼자 계셨습니다. 자식들도 자주 안 찾아왔습니다. 만나면 똑같은 이야기만 하시니까 답답했던 거죠. 작년에 이 선생님이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 항우울제를 처방받으셨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선생님이 나쁜 분이 아니니까요. 다만 과거를 놓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면 세 가지가 망가집니다. 첫째, 현재가 망가집니다. 지금 이 순간을 못 삽니다. 눈앞에 좋은 일이 있어도 못 봅니다. 옛날만 생각하니까요. 둘째, 미래가 망가집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나이 먹어서 뭐하러 그런 걸 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남은 인생도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게 되죠. 셋째, 관계가 망가집니다.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같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 과거 자랑만 하는 사람과 누가 함께 있고 싶겠습니까? 저도 과거에 집착한 적이 있습니다. 5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무너졌습니다. 매일 남편 생각만 했습니다. 그때 병원에 좀 더 일찍 갔더라면, 내가 건강관리를 더 신경 썼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남편이 자꾸 생각났으니까요. 밥맛도 없었습니다. 친구들 만나기도 싫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말도 줄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했죠. 엄마, 병원 한번 가보세요. 우울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남편분을 그리워하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 갇혀 계시면 안 됩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신 건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저를 학대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 할 일 3가지를 적으세요. 그리고 그걸 꼭 실천하세요. 저는 그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장보기, 산책 30분, 자식한테 전화하기.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할 일을 적고 실천하니까 과거 생각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뭔가 하고 있으니까 과거를 떠올릴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3개월 지나니 많이 나아졌습니다. 웃기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남편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4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요. 하지만 거기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여보, 고마웠어요. 이제 저도 제 인생 살게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고 다시 오늘을 삽니다. 여러분,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그리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을 사십시오. 오늘을 사십시오.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지금 뭘 하고 계신지가 중요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잡지 마십시오. 그 상처가 여러분의 현재를 망치고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후회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같은 후회를 100번 해봐야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매일 아침 오늘 할 일 3가지를 적으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간단한 것들로 시작하십시오. 산책 30분, 친구한테 전화하기, 책 한 장 읽기. 이런 것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과거 생각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자연스럽게 현재에 집중하게 되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십시오. 경로당에 가십시오. 동호회에 가입하십시오. 자원봉사를 하십시오. 새로운 관계가 생기면 과거에 덜 매달리게 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십시오. 뭐든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노래 배우기, 글쓰기, 운동. 새로운 걸 배우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과거보다 미래를 생각하게 되죠. 옛날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래는 지금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무슨 선택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과거에 붙잡혀 우울하게 살 건지 아니면 오늘을 즐겁게 살 건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4번째 습관, 과거에 집착하는 습관을 오늘 당장 끊으십시오. 과거는 추억하되 현재를 사십시오. 5번째 습관, 아무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내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어제 뭐 하셨습니까? 그제는요? 지난주는요? 기억나십니까? 저는 몇 년 전까지 대답을 못했습니다. 매일매일이 똑같았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TV 보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또 TV 보고 자는 거였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죠. 그렇게 1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하면서 사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군요. 여러분, 계획 없이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뭐하러 계획을 세워. 편하게 살면 되지. 그런데 아닙니다. 계획 없이 사는 건 편한 게 아닙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거죠. 제 친구 2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동네에 사는 분들이셨습니다. 5년 전까지는 비슷하게 사셨죠. 한 분은 정 선생님입니다. 72살이십니다. 정 선생님은 퇴직 후에 특별히 하시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TV 보시고 낮잠 주무시고 그렇게 사셨죠. 나이 먹어서 뭐하러 바쁘게 살아요. 이제 좀 쉬어야지. 정 선생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또 한 분은 한 선생님입니다. 역시 72살이십니다. 한 선생님은 퇴직 후에 작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매일 1시간씩 걷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었죠. 그냥 매일 아침 9시에 집 나와서 동네 한 바퀴 걷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힘드셨답니다. 귀찮기도 하고 날씨가 안 좋으면 쉬고 싶기도 하셨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달, 2달, 석 달.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책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친해졌죠. 한 선생님, 우리 같이 걸을까요? 한두 명씩 동행이 생겼습니다. 어느새 산책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두 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 선생님은 집에만 계십니다. 친구도 거의 없으십니다. 건강도 나빠지셨죠. 무릎이 아프고 혈압도 높고 당뇨도 생겼습니다. 매일 하시는 게 뭡니까? TV 보는 겁니다. 아침 드라마 보고 뉴스 보고 예능 프로그램 보고 또 드라마 보고. 오늘 뭐 하셨어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십니다. 기억이 안 나니까요. 매일이 똑같으니까요. 정 선생님 표정이 어둡습니다. 우울해 보이십니다. 말씀도 줄어드셨고 웃음도 사라지셨습니다. 반면 한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매일 아침 산책 모임에 나가십니다. 친구들이 10명이 넘습니다. 다 같이 걷고 이야기 나누고 가끔 아침 식사도 같이 하십니다. 건강도 좋아지셨습니다. 무릎도 튼튼하고 혈압도 정상이고 몸무게도 적당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한 선생님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셨습니다. 산책하다가 꽃 사진 찍는 걸 배우셨거든요. 지금은 사진 동호회에도 가입하셨습니다. 전시회도 다니시고 작품도 출품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이렇게 재미있는 걸 발견할 줄 몰랐어요. 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시간을 살았는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계획 하나의 차이입니다. 하루 1시간 걷기. 그 작은 계획 하나가 5년 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일정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나이 먹어서 뭐하러 계획을 세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이 들수록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할 일이 없으니까요. 젊을 땐 할 일이 많습니다. 직장 다니고 애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바쁘게 살죠. 계획 안 세워도 하루가 알아서 채워집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다릅니다. 퇴직하고 자식들 독립하고 할 일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시간이 남아돕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노년의 질을 결정합니다. 계획 없이 보내면 그냥 흘러갑니다. TV 보다가 낮잠 자다가 멍 때리다가 하루가 갑니다. 한 달이 갑니다. 1년이 갑니다. 그러면 남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작은 계획이라도 있으면 다릅니다. 하루에 의미가 생깁니다. 할 일이 생기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깁니다. 저는 3년 전부터 수첩을 씁니다. 매일 아침 오늘 할 일을 적습니다. 3가지만 적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산책 30분, 친구한테 전화하기, 저녁 반찬 만들기. 간단하죠? 거창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를 다 하고 나면 뿌듯합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았네 이런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저녁에 수첩을 봅니다. 체크 표시를 합니다. 3가지 다 했으면 동그라미를 큼직하게 그립니다. 그러면 잘 잤습니다. 마음이 편하거든요. 처음엔 귀찮았습니다. 이걸 왜 적어 싶었죠? 그런데 한 달 지나니 달라지더군요. 수첩 적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3개월 지나니 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싶어졌습니다. 이번 달엔 책 한 권 읽어볼까? 다음 달엔 요리 새로운 거 배워볼까? 이런 생각들이 생겼습니다. 계획을 세우니까 삶이 재미있어진 겁니다. 지금은 월 계획도 세웁니다. 매달 초에 이번 달 목표 3가지를 적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달 목표가 이랬습니다. 책 2권 읽기, 자식들 집에 각각 한 번씩 가기, 집 정리하기. 그리고 매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뭘 할지 계획을 세웁니다. 달 끝에 목표를 다 이루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달도 잘 살았구나 싶습니다. 여러분, 계획 세우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수첩 한 권 사십시오. 예쁜 거 고르십시오. 그래야 자꾸 보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오늘 할 일 3가지만 적으십시오. 거창한 거 말고 작은 것들로요. 산책하기, 창문 닫기, 친구한테 연락하기.
이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 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 했으면 체크하십시오. 못했으면 내일로 넘기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걸 한 달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달라집니다.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TV만 보다가 하루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수첩을 다시 펼쳐보십시오. 한 달 동안 뭘 했는지 보이죠? 그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계획 없이 산 한 달과 계획을 세우고 산 한 달. 어느 쪽이 더 의미 있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지금의 습관이 앞으로의 노년을 만들고 무너뜨립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작은 계획이라도 세우십시오. 그 계획들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됩니다. 5번째 습관, 아무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내는 습관을 오늘 당장 끊으십시오. 오늘 수첩을 사서 내일 할 일 3가지를 적으십시오. 그게 달라진 인생의 시작입니다. 6번째 습관,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누구한테 도움 청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혼자 끙끙 앓으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후자였습니다. 뭐든 혼자 해결하려고 했죠. 도움 청하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이것도 못하나 싶었고 남한테 짐 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독이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다 더 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안 해도 될 고생을 했고 안 당해도 될 손해를 봤습니다. 제 동네에 김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80살이셨죠. 혼자 사셨습니다. 자식들은 외국에 있었고 친척도 멀리 살았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김할머니가 허리를 삐끗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다가 그만 넘어지신 거죠. 통증이 심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달 생활비를 다 쓰신 상태였거든요. 연금은 다음 주에 들어올 예정이었고요. 김할머니는 고민하셨습니다. 자식한테 전화할까? 아니면 이웃한테 돈 좀 빌릴까? 그런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답니다. 80살 먹고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게 말이 되나? 이웃한테 돈 빌린다고 하면 웃음거리 되겠지. 김할머니는 참기로 하셨습니다. 파스 붙이고 진통제 먹고 일주일만 버티면 연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셨죠. 그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었죠. 5일째 되던 날, 김할머니는 혼자 화장실에 가다가 또 넘어지셨습니다. 이번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로 하루를 보내셨답니다. 전화기는 거실에 있었고 핸드폰은 방에 있었습니다. 손이 닿지 않았죠. 다행히 다음 날 아침 우유 배달 아주머니가 이상한 걸 눈치채셨습니다. 우유가 그대로 있더랍니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고요. 아주머니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김할머니가 화장실 앞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진단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이었습니다. 처음 넘어졌을 때는 가벼웠는데 방치하는 바람에 뼈가 더 망가진 겁니다.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병원비가 5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결국 자식들이 급히 돈을 보냈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처음 다쳤을 때 바로 오셨으면 간단한 치료로 끝났을 겁니다. 며칠만 더 늦었으면 하반신 마비될 뻔했습니다. 김할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후회하셨답니다. 자존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네. 자식한테 전화 한 통만 했어도. 지금 김할머니는 회복 중이십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걷지 못하십니다. 지팡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죠. 혼자 사는 것도 힘들어서 요양보호사를 쓰고 계십니다. 도움 한번 청하기 부끄러워서 평생 고생하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도움 청하는 걸 이렇게 어려워할까요? 첫째, 자존심 때문입니다. 나이 먹어서 남한테 손 벌리기 싫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남 도와주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도움받는 게 창피하다고 느낍니다. 둘째, 짐 되기 싫어서입니다. 자식들도 바쁜데 나까지 신경 쓰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패 끼치는 것 같아서 입을 다물게 되죠. 셋째, 거절당할까봐 두렵습니다.
도와달라고 했다가 안 된다고 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먼저 자존심 문제를 봅시다. 도움 청하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겁니다. 못하는 걸 혼자 억지로 하다가 더 큰 문제 만드는 게 바보짓 아닙니까? 할 수 없는 걸 인정하고 도움 청하는 게 지혜 아닙니까? 둘째, 짐 된다는 생각도 틀렸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 도와주는 걸 짐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혼자 고생하는 걸 더 괴로워합니다. 엄마가 왜 말을 안 하셨어? 진작 말씀하시지 이렇게 섭섭해합니다. 작은 일일 때 도와달라고 하면 자식들도 부담 없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돼서야 알리면 그때는 정말 짐이 됩니다. 셋째, 거절 걱정도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데 거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설령 한 사람이 안 된다고 해도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저도 혼자 다 하려고 했습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특히 그랬죠. 이제 내가 혼자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이 안 돌아가니 숨이 막혔죠. 수리를 불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남편이 다 처리하셨거든요. 저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수리업체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부품이 어쩌고 가스가 어쩌고 하나도 모르겠더군요. 아줌마, 일단 나가서 봐야 알죠. 출장비 3만 원입니다. 저는 그냥 부르라고 했습니다. 업체에서 기사가 왔습니다. 에어컨을 보더니 말하더군요. 이거 가스 충전하고 필터 갈아야 합니다. 전부 15만 원입니다. 저는 비싼 것 같았지만 그냥 하라고 했습니다. 잘 모르니까요. 그렇게 돈을 냈습니다. 저녁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에어컨 수리한 이야기를 했죠. 엄마, 15만 원이요? 바가지 쓰셨네요. 가스 충전은 5만 원이면 되는데. 왜 저한테 전화 안 하셨어요? 제가 업체 알아봐 드릴 수 있었는데.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혼자 해결하려다 쓸데없는 돈을 쓴 겁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모르는 거 있으면 꼭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엄마 혼자 고생하시는 게 저는 더 속상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자식한테 짐 되기 싫어서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본 거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모르는 건 바로 물어봅니다. 아들한테도 물어보고 딸한테도 물어보고 친구한테도 물어봅니다. 집에 전구 갈아야 하는데 높아서 못하겠으면 아들한테 전화합니다. 병원 예약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딸한테 물어봅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모르면 이웃 젊은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창피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물어보면 다들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약함이 아니라 지혜다. 혼자 다 하려는 건 독립이 아니라 고집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도움 청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거 좀 도와줄래? 이것 좀 알려줄래?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이 말들이 처음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친절하다는 걸요.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걸요. 자식들한테도 말하십시오. 돈이 필요하면 말하십시오. 아프면 말하십시오. 외로우면 말하십시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효자, 효녀라도 부모 마음을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큰일 나지 마십시오. 김할머니처럼 되지 마십시오. 나이 들수록 버려야 할 건 물건이 아니라 나쁜 습관입니다. 6번째 습관,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는 습관을 오늘 당장 끊으십시오. 도움 청하는 건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여러분을 지킵니다. 7번째 습관, 감사하지 못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침에 눈 떴을 때, 밥 먹을 때, 누군가와 이야기 나눌 때 감사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옆집은 좋겠네. 자식들이 잘 사는데. 나는 평생 고생만 했어. 저도 그랬습니다. 몇 년 전까지 불평만 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떠나서 원망스러웠고 자식들이 자주 안 찾아와서 섭섭했고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일매일이 불만이었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늙고 아프고 외롭고 이게 제 인생의 전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인생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 송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4살이십니다. 송 선생님은 정말 불운한 분이셨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송 선생님은 혼자 그 빚을 갚으셨죠. 10년이 걸렸습니다. 자식들 대학도 못 보내고 본인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갚으셨습니다. 빚을 다 갚았을 때 송 선생님은 69이셨습니다. 평생 모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건강도 망가졌죠. 당뇨에 고혈압에 관절염까지 생겼습니다. 송 선생님은 늘 불평하셨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사는데 나만 고생했어. 주변 사람들과 자주 비교하셨습니다. 누가 자식한테 용돈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속상해하셨죠. 누가 여행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러워하셨습니다. 나는 여행은커녕 밥값도 아껴야 하는데.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셨습니다. 말씀도 부정적으로 바뀌셨죠. 만나면 불평만 하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피했습니다. 송 선생님은 더 외로워지셨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2년 전이었습니다. 송 선생님이 병원에서 항우울제를 처방받으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드셨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물 치료와 함께 하나를 권하셨습니다.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세요. 송 선생님은 황당하셨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내 인생에서요?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간곡히 권하셔서 시작하셨습니다. 첫날 밤 송 선생님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30분을 고민하다가 겨우 3가지를 적으셨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점심을 맛있게 먹었다. 잠을 잘 잤다. 너무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감사할 거리도 아닌 것 같았죠. 하지만 그래도 적으셨습니다. 둘째 날도 어려웠습니다. 셋째 날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감사할 일을 찾으려고 하루 종일 주의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오늘은 뭘 적을까 생각하면서 사셨죠. 그러다 보니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웃이 인사해준 것, 슈퍼 아주머니가 덤을 얹어준 것, 산책하다 본 예쁜 꽃, 자식한테 온 문자 한 통.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쳤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감사한 일로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송 선생님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말씀도 긍정적으로 바뀌셨죠. 오늘 날씨 참 좋지 않아요? 이 반찬 맛있네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송 선생님이 변했다는 걸 느꼈거든요. 석 달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울증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약을 끊을 수 있었죠. 6개월 후, 송 선생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은혜 씨, 내가 바보였어요. 내 인생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밥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이게 다 감사한 일인데 난 그걸 몰랐어요. 송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눈이 촉촉했습니다. 지금 송 선생님은 매일 감사일기를 씁니다. 2년이 넘었습니다. 노트가 벌써 3권째입니다. 그리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졌고 친구들이 늘었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자식들이 말하더군요. 엄마가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엔 만나면 불평만 하셔서 솔직히 만나기 싫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밝으시니까 자주 찾아뵙고 싶어요. 같은 환경, 같은 상황인데 송 선생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뭐가 바뀐 겁니까? 마음가짐입니다. 불평에서 감사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왜 불평이 늘어날까요? 첫째, 잃은 게 많아서입니다. 건강, 돈, 지위, 관계. 젊었을 때보다 가진 게 줄어듭니다. 그러니 자꾸 비교하게 되죠. 둘째, 미래가 불안해서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살지, 얼마나 아플지, 돈은 충분한지. 걱정이 늘어납니다. 셋째, 과거에 집착해서입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하면서 지금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불평하면 뭐가 좋아집니까? 아무것도 안 좋아집니다.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불평하면 우울해집니다. 세상이 어둡게 보입니다. 사람들도 멀어집니다. 건강도 나빠지죠. 반대로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세상이 밝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가까워집니다. 건강도 좋아지죠. 과학자들이 연구했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낮고 면역력도 높고 수명도 깁니다. 감사는 노년의 최고의 약입니다. 저도 송 선생님을 보고 시작했습니다. 2년 전부터 감사일기를 씁니다. 처음엔 저도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없는데 뭘 감사해. 자식들이 바빠서 연락도 잘 안 하는데 뭘 감사해. 그런데 억지로라도 찾았습니다. 정말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아침밥이 맛있었다. 산책하다가 고양이를 봤다.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다.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신기했습니다. 적다 보니 하루가 달라 보이더군요. 예전에는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갔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늘도 좋은 일이 많았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같은 하루인데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한 달 지나니 제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불평이 줄어들었습니다. 긍정적인 말이 늘었죠. 석 달 지나니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친구들도 만나자고 먼저 연락하더군요. 은혜 씨, 요즘 표정이 참 좋아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감사일기 이야기를 했죠. 몇몇 친구들도 따라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끼리 감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번 달 감사한 일들을 나눕니다.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노트를 한 권 사십시오. 그리고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십시오. 뭘 적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적으십시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 오늘 밥을 3끼 먹었다. 오늘 걸을 수 있었다. 너무 당연한 것들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병원에 가보십시오. 눈을 못 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매일 3가지씩만 적으십시오. 한 달이면 90가지입니다. 1년이면 1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에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리고 마음이 바뀝니다. 불평에서 감사로, 원망에서 평화로 바뀝니다. 이 7가지 습관만 끊어도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7번째 습관, 감사하지 못하는 습관을 오늘 당장 끊으십시오. 오늘 밤 감사일기를 시작하십시오. 그게 행복한 노년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이 들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7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남을 지나치게 믿는 습관. 둘째, 아픈데도 참는 습관. 셋째, 아무거나 먹는 습관. 넷째, 과거에 집착하는 습관. 다섯째, 아무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내는 습관. 여섯째,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는 습관. 일곱째, 감사하지 못하는 습관. 이 7가지가 우리의 노년을 망칩니다. 건강을 망치고 관계를 망치고 행복을 망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것들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이 7가지 습관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을 쉽게 믿었고, 아파도 참았고, 대충 먹었고,
과거에 집착했고 계획 없이 살았고 혼자 해결하려 했고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랬던 제가 바뀌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옛날 습관이 튀어나올 때도 있죠. 하지만 예전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니 몸 상태를 잘 알게 됐고 식습관을 바꾸니 혈압도 정상이 됐습니다.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친구들도 늘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났죠.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과거를 놓아주니 가벼워졌고 감사일기를 쓰니 우울했던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지금 이른을 앞두고 있습니다. 솔직히 절지 않습니다. 무릎도 가끔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죠. 하지만 말입니다. 저는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40살 때보다 50살 때보다 60살 때보다 지금이 더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쁜 습관들을 끊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들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70이든 80이든 90이든 습관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바꿔봤자 뭐가 달라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오늘 바꾸면 내일이 달라집니다. 일주일 바꾸면 한 달이 달라집니다. 한 달 바꾸면 1년이 달라집니다. 제가 감사일기를 시작한 게 2년 전입니다. 겨우 2년입니다. 그런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한테도 2년이 있습니다. 아니, 하루만 있어도 됩니다. 오늘 하루만 바꿔보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하면 될까요? 첫째,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누가 뭔가를 권유하면 일단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그리고 집에 와서 검색해 보십시오. 자식한테 물어보십시오. 3번 확인하고 결정하십시오. 둘째, 병원 예약을 하십시오. 오늘 당장 하십시오. 전화기를 들고 동네 내과에 전화하십시오. 검진 받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셋째, 장을 보러 가십시오. 이번 주말에 시장에 가십시오. 신선한 채소를 사십시오. 생선도 사고 과일도 사십시오. 집에 와서 직접 요리하십시오. 라면은 버리십시오. 넷째, 노트를 사십시오. 예쁜 거로 하나 고르십시오. 그리고 내일 할 일 3가지를 적으십시오. 간단한 것들로요. 산책하기, 친구한테 전화하기, 창문 닫기. 이 정도면 됩니다. 다섯째, 과거 이야기는 줄이십시오. 만나서 옛날 이야기만 하지 마십시오. 대신 요즘 뭐 하세요? 물어보십시오. 저는 요즘 이런 걸 시작했어요. 이야기하십시오. 현재를 이야기하십시오. 여섯째, 도움을 청하십시오. 오늘 자식한테 전화하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엄마가 요즘 이게 좀 힘들어.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요. 일곱째, 감사일기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부터요.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으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 7가지를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시작하십시오. 오늘은 병원 예약, 내일은 장보기, 모레는 노트 사기. 이렇게요. 일주일이면 7가지를 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70세 이후의 삶은 습관 싸움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80세가 되어도 90세가 되어도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70세에도 우울하고 아픕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이대로 계속 살 건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바꿀 건가요? 저는 바꿨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안 바꿨다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고 건강도 나빠지고 자식들과도 멀어지고 친구도 없이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뭘 할지 계획이 있으니까요.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게 즐겁습니다. 자식들한테 전화하는 것도 편안합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노년입니다. 건강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이요. 여러분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이 문제입니다. 나쁜 습관을 끊으십시오. 좋은 습관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남은 인생이 빛납니다. 저는 69세입니다.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였습니다. 특별한 재능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죠. 하지만 습관을 바꾸면서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요. 특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좋은 습관을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도 평범하신가요? 괜찮습니다. 저도 평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자격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을 누리십시오. 나쁜 습관을 끊고 좋은 삶을 시작하십시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다짐하십시오. 오늘부터 나는 달라진다. 나쁜 습관을 끊고 좋은 습관을 만든다.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요.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한 가지씩 천천히 꾸준히. 한 달 후에는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나이 들수록 버려야 할 건 물건이 아니라 나쁜 습관입니다. 이 7가지 나쁜 습관을 끊는 순간 남은 시간은 벌어지는 게 아니라 빛이 납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습관을 끊는 것, 그게 바로 현명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건강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감사합니다.